네, 안녕하십니까. 직무로 시작해서 직무로 끝을 보고 있는 직무 중심의 취업 컨설턴트 CDC 캠퍼스의 유정석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직무들을 이 방송에서 다뤘죠. 그래서 유통 쪽에 있는 영업관리라든지 해외 영업, 그다음에 SCM, 그리고 생산, 품질 여러 직무를 다뤘었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경영 지원 쪽의 직무를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인사하고 재무직무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다가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밑에 자막으로 쫙 깔리죠. CDC JOB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의를 주시고 인사, 재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영업이나 마케팅, 생산, 개발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들 학창 시절 할 때 가장 친근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인사, 직무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일인 줄, 또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일인 줄 알고도 계시죠. 자, 왜 가장 근접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회 활동을 하든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든 그 학회 회원이나 동아리 회원들 사람 관리하죠? 여러분들 회비 걷죠? 벌금 걷죠? 또는 무슨 대학 축제 때 무슨 행사하죠? 그때 돈 쓰죠? 돈 관리하잖아요. 어디든 간에 아무리 조금 있는 규모에 있는 조직이 됐든 큰 규모의 조직이 됐든 인사와 재무라는 일은 항상 존재합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이 운영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3대 핵심 요소, 이 자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적 자원, 두 번째가 물적 자원, 세 번째가 금전적인 자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중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게 바로 인사고, 그 다음에 돈, 이 인물, 금 중에서 금을 관리하는 게 바로 재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 듣듯이 한번 직무를 들어보시면 아, 내가 해볼 만한 직무구나, 아니면 나하고 좀 거리가 먼 직무구나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알아볼 직무는 인사에 대해서 크게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어요. 하지만 크게 뭉뚱그려 봤을 때 HRM,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쪽, 인사 관리 쪽과 그다음에 HRD,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보통 이제 우리가 교육부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무에는 크게 봤을 때 5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 그 다음에 자금 IR, 이 직무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영지원 직군들에는 이런 직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인사, 재무 외에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룰 이 경영 전략 쪽에 이 전략 기획이라든지 경영 관리, 그리고 기타 직무 중에서 기업 홍보라든지 경영 혁신 업무, 그 다음에 법무라든지 기타 정보 전략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짓고 있는 이런 오늘 인사하고 재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중에서 HRM입니다.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자, 이건 뭐를 뜻하냐?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이 인적 자원을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목적이 뭐예요? 기업의 이윤 창출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의 손익의 극대화에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조직원들을 잘 활용해서 최적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 직무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제가 사실 인사 쪽을 지원하려고 또는 인사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 또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직무 스킬,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생산 기술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또는 좀 이따 다룰 재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직무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배우는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킬은 배워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직원의 감성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내 걸로 받아들이고 또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여야만이 우리 회사가 제대로 각 분야에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식, 머리가 있다고만 돼서 될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열정 있어야만이 인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내부 고객인, 우리가 보통 영업 마케팅에서는 고객, 그러면 우리가 외부 고객이죠. 하지만 인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이 바로 내부 임직원들,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고객인 임직원들을
항상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바로 누구나가 아니라 또 아무나가 아니라 인사 직무 담당자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HRM,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쪽에서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어떤 업무들을 하느냐? 자, 또 어려운 얘기들 막 나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 대부분 이해는 할 거예요. 인력 운영이 뭐고 채용이 뭐고 평가하고 보상이 뭔지.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급여, 복리후생, 조직관리, 제도기획.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학회 활동할 때 아, 내가 했던 게 우리 동아리 규칙 만들었던 거지. 아, 내가 여기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볼까 기획을 해봤었지. 이런 부분들이 앞 페이지에 있었던 이런 인력 운영 채용 평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제도 수립 이런 거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라는 업무 자체는 어떻게 매 시즌별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매년 하반기, 그러니까 보통 9월에서 12월 사이에 경영계획이라는 걸 짭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관리부서에서 모든 부서에서 이제 재무부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받아서 실제로 올해 매출, 영업에서 매출 얼마만큼 올렸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이든 또는 뭐 개발이든 생산이든 품질이든 이런 데서 비용들을 얼마만큼 썼느냐. 그러면 매출 빼기 비용이 결국에는 손익이죠. 이익이죠. 이런 수치들을 갖다 과거의 실적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예상을 해갖고 예상 매출, 비용, 손익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짜는 데 있어갖고 자,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는 또는 내후년에는 또는 3년 뒤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팔아야만이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먹거리를 찾고 영위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경영계획을 짜겠죠.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경영계획을 짤 때 중요한 부분이 이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팔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각 부서별로 몇 명이 필요할까 반드시 나와야겠죠. 당연히 개발이나 마케팅이나 생산 부서에서 영업 부서에서는 각 부서장들은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어야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막 뽑을 수는 없죠. 왜? 월급 줘야 되잖아요. 결국엔 그거는 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각 조직별로 부서 단위별로 사람들이 몇 명이 필요하고 또 예상되는 비용 내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할까 이런 부분들을 인사부서에서 경영 계획을 짤 때 인력 계획 부분에서 짜게 되죠. 자, 이렇게 인력 계획을 짜면서 바로 인력 운영 담당자들이 적정 인건비라든지 인력 규모들을 각 부서들과 부서장들과 협의해서 산출을 하고요. 또 그냥 사람을 막 뽑는 게 아니라 인건비 효율화를 위해서 또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대가 아니라 최적의 인원을 각 부서별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직급별로 어떻게 인력을 운영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반기 때 고민을 합니다. 내년도 경영계획을 짜면서요. 그렇게 해서 여러별로 이제 부서별, 개발부서든 마케팅부서든 인력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인적 데이터들을 관리하게 되겠죠. 보통 이제 인사 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구성원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바로 인력 운영 담당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력 운영 계획을 짜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에 사람을 얼마만큼 뽑아야 될지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뽑아야 될 인원 나온 걸 갖고 자,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 경력으로 뽑을까? 신입으로 뽑을까? 자, 신입으로 뽑을 거라면은 우리가 뭐 사람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공채로 할까? 아니면 수시 채용으로 올려서 할까? 아니면 임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일부 채용을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죠. 그래서 신규 인력 충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구체화를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됐으면 이 사람들을 인력 운영 담당자하고 함께 채용 담당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시킬까를 다시 고민합니다. 물론 영업 마케팅으로 해서 신입을 뽑지만 거기에서 인문교육을 시키고 한번 또 OJT를 돌려보다 보면 각 개개인들의 특성이 나오죠. 그래서 각 개개인의 특성과 또 각 부서가 지금 당장 현재 필요한 또는 앞으로에 필요한 적정 TO, 테이블 오더라고 합니다. 이 적정 TO에 맞춰갖고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적재적소 배치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채용 업무도 늘
채용 프로세스는 수시로 바뀝니다.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면서도 또 면접관도 바뀌게 되겠죠. 또는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아예 바꿔서 또 거기에서 인적성 문제도 새로 출제한다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창의성 면접을 갑자기 넣는다거나 해서 그때그때 시즌에 맞춰갖고 채용 제도를 개선을 하고요. 진행을 하고 이렇게 채용해서 평가된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이 되게 되면은 고용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인사 데이터에 대해서 인력 운영 담당자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되겠죠. 바로 이 일이 채용 담당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람을 뽑았으면 작년에 뽑은 사람 아니면 한 10년 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동등한 기준에 맞춰서 각 직급별로 동등한 기준에 맞춰갖고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해야겠죠. 어떻게? 성과주의 근간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급별로 개인별로 평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성과 등급제를 운영해 가면서 각 등급에 적합한 보상을 해주고 승진을 시켜야지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 보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되겠죠. 월급을 제때 줘야겠죠. 자, 예전에는 사실 이 급여 복리후생 담당자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졸 계약직이라든지 초대졸 채용을 해서 많이 뽑았었습니다. 주로 여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됐었죠. 왜? 어차피 급여 테이블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평가 보상 부서에서 결정된 대로 A 등급 얼마니까 얼마 지급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냥 단순 업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꼼꼼하게 숫자만 잘 관리하고 사람들한테 돈 제대로 입금됐는지 확인만 하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 인사 부서들 중에서도 이 급여 담당자를 굉장히 똘똘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고 숫자에 강하면서 항상 뭔가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인사 내에서도 가장 똘똘한 친구를 많이 뽑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신문 많이 보시면 요즘 노사 간의 다툼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노사정 이슈로도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슈들 또는 성과 연봉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죠. 통상임금 갖고 왜 싸울까?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이 3,600입니다. 뭐 설상여, 추석상여 이런 명절상여 빼고 그냥 나누기 쉽게 생각했을 때 나누기 12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받는 거죠?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3,600.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선 그래 나의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나 기타 경영진 측에서는 너 무슨 소리니? 너 통상임금은 200만 원이야. 아니 넌 계산도 못하니? 왜 내가 야 너 3,600 나누기 12 해봐. 300이야. 왜 200이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노사 간에 다툼이 납니다. 자, 여러분은 왜 이런 통상임금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급여라는 거는 기본급과 성과급 또는 능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300만 원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자, 일 잘하는 사람한테 아까 동기부여해야 된다고 그랬죠. 평가 보상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200만 원은 기본급이고요. 100만 원은 능력급이나 성과급으로 나옵니다. 자, 고과를 인사고과 평가를 해서 이 친구는 A를 받았고요. 저는 B를 받았고요. 저 친구는 C를 받았어요. 자, A 받은 친구는 120만 원을 받고요. 저는 그대로 100만 원을 받고요. 이 친구는 80만 원 받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300만 원이 아니라 320만 원이 되고 저는 300만 원이 되고 이 친구 280만 원이 되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인사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 기본급 200만 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통상임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난 320 받았으니까 320이 내 통상임금이야. 이렇게 자꾸 다툽니다. 왜 다툴까요? 별거 아닌데. 자, 통상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여 기초금액, 즉 보너스가 나올 때 기본급의 몇 프로냐, 월급의 몇 프로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산정할 때라도 또 기본급의 얼마다 이렇게 통상임금의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00만 원 곱하기 10과 300만 원 곱하기 10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통상임금과 관련돼 갖고 노사 간에 서로 관점의 차이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복리후생 담당자들은 이런 부분을 경영진과 근로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로직을 만들어 갖고 급여 체계를 프로세스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거기에서 불필요한 다툼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책임이 바로 이 급여 담당자가 얼마만큼 고민해서 급여 테이블을 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급여뿐만이 아니라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 복리후생 부분을 많이 따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업하면 굉장히 복리후생이 좋은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강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복리후생이 더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1,000만 원, CC가 결혼하면 2천만 원, 또는 어떤 중소기업은 사장이 임직원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백화점 가서 40만 원씩 옷을 사줍니다. 하여튼 별의별 복리후생이 많아요. 또 어디는 여러분도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중소기업 있죠? 거기는 아예 사내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이다스 IT 같은 데는 점심이 4만 원짜리가 나오죠? 그래서 한국의 구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복리후생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LG니 삼성이니 무슨 현대자동차니 그런데 복리후생은 사실은 그런데 기업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무슨 뭐 콘도미니엄을 좀 싸게 대여해 준다거나 자사 물품을 살 때 임직원모를 해서 좀 할인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 정도가 있겠죠. 자, 조직 관리라는 건 뭐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최소의 인원이 아니에요. 최적의 인적 자원으로서 최대 이윤을 창출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를 든다면은 영업 1팀이 있고 2팀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합쳐버려요. 그럼 팀장 하나 없어져도 되겠죠. 또는 우리가 마케팅 팀이 있고 또 상품 기획팀이 있고 영업팀이 있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북미 영업 마케팅 팀, 중국 영업 마케팅 팀으로 해서 조직을 매트릭스화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더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팀 간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시즌 때마다 트렌드에 따라서 조직을 유기적으로 가로, 세로 섞어서 관리하는 게 바로 조직관리 업무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도기획이 있어요. 제도기획이란 뭐냐? 요즘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최근 들어서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65주년을 맞이해서 과거에는 좀 군대 문화 같고 좀 남자 문화, 의리 이런 거를 강조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젊은 한화, 그래서 기업 문화 자체를 좀 젊게 가져가자, 빠르게 스피디하게 가져가자 이런 분위기로 바꿔갑니다. 거기에서 나온 분이 인사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력 근무제,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플렉서블 타임제라고도 이제 삼성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또는 9시에 출근해서 6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 부서면은 뭐 북미 영업, 중남미 영업 부서예요. 그럼 시차가 많이 벌어지겠죠. 그럼 너 출근 1시에 해. 대신에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해. 이렇게 해서 플렉서블 타임제를 제도에다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정시 퇴근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팀장이 무조건 정시에 퇴근해라. 이런 것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임직원들의 그 상황을 보고 일의 효율성을 끌어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옵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규칙을 만들어주죠. 이걸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기준 내에서 그 회사가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이 회사가 좀 더 일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도기획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요. 자,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갖고 그러면 어떤 역량과 자질들이 꼭 필요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사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로얄티, 기업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직무도 제가 다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에 최소한 대표이사 이름은 알고 지원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사는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만일 상장된 기업이라면은 본인이 지원한 기업에 다트에 들어가서 임원 현황, 직원 수까지도 여러분들은 보시고 지원하는 게 바로 내가 인사 담당자로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철두철미한 보안의식. 사람은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입니다. 눈이 2개고요. 듣고 많이 보고 말은 적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인사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일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떠벌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사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술자리라든지 또는 사석에서 옆 사람이 들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인사 담당자라면 보통 아까도 말했지만 인사 데이터들을 다 관리합니다. 보통 이거를 인비라고 그래요. 인적 비밀. 그러면 우리 동기들이 입사를 했는데 제가 2년 차가 됐어요. 자, 이 친구는 평가를 잘 받아, A 등급을 잘 받아갖고 연봉이 4천인데요. 이 친구는
평가를 그냥 보통으로 받아갖고 연봉이 3,600이에요. 근데 그거를 동기 모임 가갖고 야, 얘 4천 받을 때 너 뭐 했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입이 절대 가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보완의식, 그리고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나중에 제도에 수렴할 수 있는 경청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융화력이죠. 인사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 뻣뻣하게 있고 그런 조직은 빨리 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데이터, 이것도 결국엔 숫자입니다. 숫자, 인사에 대한 숫자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하는 엑셀에 피벗 테이블하고 함수 잘 다뤄야만이 부서별로, 직책별로, 직급별로 인력 산정을 제대로 하고 필요 인력들을 제대로 추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당연한 거죠. 인사에서 기본입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깔보는 게 아니라 존중할 줄 알고 우리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이렇게 잘 아끼고 챙길 수 있는 따뜻한 인간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요즘 들어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점차 해외로 많이 나가죠. 판매 조직뿐만이 아니라 생산 조직, 또 일부 회사들은 개발 조직까지도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 어학 능력도 갖췄을 때 상당히 인사 쪽으로 지원할 때 유리합니다. 자,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인적 자원 구성 및 운영으로 회사의 손익의 극대화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뽑을 때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똘똘한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사라고 해서, 인사 조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펙을 따지느냐? 그건 잘못됐다. 아니죠.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될 시기에 제대로 공부했고 인성 제대로 갖췄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좋은 대학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학벌이에요. 사실 많은 취업 컨설턴트들이 나와서 학벌 타파 외치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인사라면 이런 일들을 제대로, 이런 역량과 자질을 말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1차적으로 검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인사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일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 쪽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가게 됐을 때 어떤 부분 어필해야 되느냐? 나는 킹이 아니다. 우리 조직원, 우리 각 부서가 킹이 될 수 있게끔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우리 경영진들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융화력, 로열티,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야겠죠. 엑셀 데이터 잘 다룹니다. 수치에 아주 강합니다. 입이 무겁고 경청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외면보다는 내면,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제가 동아리를 관리해왔고, 적재적소에 배치해본 경험이 있고요. 늘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직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법학과는 아니지만, 또는 법학과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법 중에서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왔고요. 이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업에 맞는, 또 트렌드에 맞는, 시즌에 맞는 취업규칙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 이슈들, 타임오프제라든지 임금 피크제라든지 통사임금이라든지 성과연봉제라든지 또는 노사 간의 갈등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오면서 내 나름대로 정립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중에서 일부가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되고 면접 가서 어필이 돼야만이 이 친구는 비록 국문학과를 나왔지만 인사 담당자로서 준비를 해왔구나 라는 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느냐. 지원기업의 주요 경영진 및 임직원의 현황 다트 들어가서 찾아보시고요. 인재상이 왜 요구를 할까? 왜 이 인재상을 요구를 할까를 구체적인 이유를 이 기업이 처한 입장과 연계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직급과 직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직급이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한 샘플을 들어볼게요. 대표이사 사장, 어떤 게 직급이고 직책일까요? 경영지원실장 상무, 마케팅실장 전무, 어떤 게 직급이고 직책일까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또는 주임, 사원, 바로 이거는 직급입니다. 연차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 직급이고요. 직책은 내가 한 조직을 맡고 책임을 갖고 그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즉 그 부서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그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옷 벗고 나갈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이사 또는 마케팅 실장 이런 부분들은 직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 지원한 친구가 직책하고 직급 차이 자체를 구별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나 노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나 언론 기사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에 대해서 팩트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의견을 좀 제대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사 쪽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되 다만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로자 입장보다는 물론 근로자 입장을 다스려야 되지만 경영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걸 입이 무거웠던 사례를 여러분들이 단체 생활에서 좀 어필을 하시고요. 경청을 통해서 남의 고민을 잘 카운셀링 해주고 내면을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거 친구 관계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인사관리나 조직관리 또는 채용 관련된 혁신 사례 같은 기사나 서적들을 좀 많이 보세요. 서점 가도 충분히 그런 책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주자면 네이버에 가면 인사장이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입해서 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현직에 지금 여러 업종에 있는 여러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자료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자료는 다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본인도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현재 실제 인사 프로세스나 이슈, 고민 사항들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엑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꼭 따세요. 그리고 앞으로 보호부 설명을 할 때 이건 뭐 100%다 똑같이 이 방송 보면서 다 똑같이 PHR이라고 떠들면 안 되고요. PHR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괜찮아요. PHR은 뭐냐면은 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라고 해서 미국 SHRM이라는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격증이고요. 글로벌 인사 공인 자격증이고요. 사실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가 가지려면은 아무리 그 전에 공부하고 응시했다 하더라도 최소 인사 업무를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만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걸 배우게 됐을 때 실제 현업에서 인사할 때 당장의 도움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사 담당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면 인사 총괄 업무를 수행할 때 또는 인사 담당 간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저것 해서 나름대로 우리 회사만의 제도를 만들 때에는 이런 자격증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부 어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인사 관리, HRM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HRD, 교육 업무죠. Human Resource Development.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잘 발굴해서 기획 및 운영을 해서 조직을 잘 육성시켜갖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자. 인적 자원을 잘 교육시켜서 여기에 이윤 창출에 기여하자가 바로 HRD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는 게 저 얼마 전에도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저 국어교육과 나왔는데요. 저 교육 업무하고 싶어요. 저 무슨 사대를 나왔는데요. 저 교육 업무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나와요. 자, 내가 교육을 시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육자로서 가서 강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어떤 업무를 하냐? 이 사업의 니즈라든지 구성원들의 니즈 또는 이 최근에 HRD의 트렌드를 잘 분석을 해갖고 교육 과정을 개발합니다. 우리 조직, 각 조직이나 우리 업의 특성에 맞는 우리 기업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요. 이거를 구성원들이 사업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갖고 역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구분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일단 각 구성원들, 개인들의 역량이 강화가 돼야겠죠. 두 번째, 조직의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세 번째, 조직과 개인이 역량이 아무리 강화된들 이 각각의 조직들이, 각 개인들이 융화가 안 되면 따로따로 놀겠죠? 그래서 조직의 융화력을 키우는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 역량 강화라는 거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인사 HRM에서 평가 보상에서 연달아서 고가를 B+ 이상 받았던, B+ 이상 받았던 쓰면 문과 동기부여 해줘야 되잖아요. 자, 회사에서 돈 마음대로 대줄 테니까 너 1년 동안 네 가고 싶은 나라 갔다 와서 마음대로 가서 익히고 와. 이렇게 해서 지역 전문가 제도 같은 걸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또는 어학이나 OA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자, 두 번째, 조직의 역량 강화 교육은 뭐냐? 직무별로 개발이면 개발, 품질이면 품질, 마케팅이면 마케팅, 영업이면 영업, 판매면 판매, 각 직무별로 심화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 직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들을 시키고요. 또는 직급별, 아까 제가 직급, 직책 말씀드렸죠? 직급별로 직급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해야 될 역할들, 또는 직책별, 내가 이 팀을 또는 이 파트를 또는 이 그룹을, 이 시를 담당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부서를 운영하는 스킬이라든지 거기에는 운영비를 활용하는 부분 또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부분들, 리더십과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이 조직 리더로서의 소양,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조직의 융화력은 뭐냐? 신규 인력 들어왔을 때, 이건 신입사원뿐 아니라 경력사원도 들어왔을 때 OJT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성희롱했거나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성희롱했어요. 그러면 두 명 다 나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창피해서 나갈 거고 성희롱을 한 사람은 당연히 나가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명 다 인력 손실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요. GWP, 이건 인사 교육적 지원한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Great Workplace, 즉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가정의 날, 그래서 수요일은 무조건 일찍 퇴근하기, 또는 또 GWP 행사 한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은 부서끼리 오페라를 보러 가거나 무슨 연극을 보러 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GWP 행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집체 교육을 하기에는 요즘 너무 바빠요. 또는 합숙 교육은 더더군다나 힘들어요. 그래서 집체 교육이나 합숙 교육 같은 오프라인 교육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IT 업체에다가 맡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앞에 세 가지 이런 개인과 조직의 역량과 조직의 융화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여러 가지 발굴해서 기획하고요. 외부 강사나 사내 강사들을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교육을 했는데 실제로 성과가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났을 때는 정확하게 성과 분석을 해서 이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실제 이 부분들이 회사 이윤 창출에 매출 발생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IT 업체들 또는 외부 교육기관에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자, 여기서 교육 운영의 정확한 성과 분석에 대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인사 교육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전사 조직원들에게 무슨 뭐 SCM 교육이든 식스시그마 교육이든 아니면 정보보안 교육을 시키려고 30강짜리 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IT 업체하고 짰습니다. 그래서 쫙 시켜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났더니 30일 지나고 났더니 수료율은 100%예요. 그럼 마지막에 시험을 봤습니다. 전사 평균 점수가 40점이에요. 이게 뭐지? 100% 수료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시켜보니까 어떻게 부서들을 돌아다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모니터로 자기 일 하면서 옆에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클릭만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릭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안 봤으니까 오늘 한꺼번에 두 강 봐야지. 따닥 클릭하고 딱 넘어가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30강이면 하루에 한 강 이상 못 보게 한다. 그럼 무조건 한 강 봐야 돼요. 밀려서 못 봅니다. 출장에서 못 봅니다. 출장 계획서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과 오르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에는 또 어떤 역량과 자질이 필요하냐? 교육공학이나 사실 심리학 전공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인사 교육부서로 많이 배치를 받고 있고요.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획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회사가 지금 뭘 필요로 할까? 우리 구성원들이 뭘 필요할까?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 있어야 되고요. 교육 끝나고 나서 성과 지표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분석력, 데이터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해외 선진 교육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어학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캐내고 발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발굴하고 기획해서 운영해갖고 조직을 육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교육 쪽에 잘 썼을 때는 문제의식, 니즈 파악, 동기부여, 지표관리, 벤치마킹,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GWP, 성과 분석, 교육 설계 이 단어들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기 사례에서가 됐든 자기 고민에서가 됐든 입사 후 포부에서가 됐든 지원 동기가 됐든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심리학, 교육공학, 복수전공을 해서라도 준비하고 안 했으면은 사실 다른 부분에서 HRD 컨설팅 업체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이라도 경험 쌓으세요. HRD 컨설팅 업체 국내 로컬도 있고 외국계 기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 서적이라도 많이 읽어보시고요. 실제 성공 사례 같은 기사들도 많이 스크랩하는 습관을 키우셔야만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인사, HRM과 HRD 직무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좀 궁금해하는지를 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공이 정말 상관없느냐? 인사학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경영학과에서는 HR을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나요? 아닙니다. 인사는 정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스킬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선호하는 전공은 없습니다. 네. 인사 직무 관련된 자격증 이 부분 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PHR 얘기를 했지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력 한 5년, 10년 쌓으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뭐 경영지도사를 딴다더니 또는 어떤 사설기관에서 있는 뭐 인사 컨설턴트 전문가 과정 이런 걸 받는다든지 전혀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만일 뭐라도 하나 따고 싶으면 차라리 웃음치료사 자격증 따세요. 그래서 이 제조 인력들 많은 회사들 가면은 인사 담당자로서 웃음치료사 언제든지 나 가갖고 이런 노사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걸 차라리 그게 나아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삼성전자에도 인사 쪽에서 이 취미 삼아서 웃음치료사 관리 자격증 공부해갖고 따서 그걸 사내에서 교육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두 가지 질문 들어온 걸 받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당장 이게 보다가 궁금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뭐고 또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걸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인사 스펙 따집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어떻게 보면 경영진에 있어갖고 왼팔 오른팔이에요. 하나가 인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라면 재무가 왼팔이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제대로 관리 못하면 어떡해요. 아무리 잘 팔고 아무리 좋은 제품 개발하고 잘 팔아봤자 그 두 가지 자원, 인적 자원과 물적 이 금전적 자원을 제대로 관리 못했을 때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스펙을 많이 따지고 또 스펙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인력, 개발 인력들은 많이 뽑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인사는 스텝 부서예요. 스텝 부서는 우리가 좀 안 좋은 말로 오버헤드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많이 늘릴 필요 없는 인력이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사를 많이 뽑을 필요가 없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인사 직무를 채용을 할 때에는 지원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봅니다. 단순하게 학교만 보는 거 아니고 단순하게 어학만 보는 거 아니고 단순하게 학점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서 관련된 인사 관련된 경력이 있으면 최고겠지만 경력 없으면 자기가 경험해서라도 인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역량과 자질에 맞는 또는 내가 이렇게 준비합시다라고 보여줬던 부분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소제목이나 두 가지 부분에서 그런 단어가 자꾸 보여줘야 되고요. 내가 이 기업에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있냐가 지원 동기에서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 양력을 쓰라는 게 이력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처해 있는 어떤 사항들, 과제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임직원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런 게 간절함이 지원 동기에 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정말로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업종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특별한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ICT 업종. 그런 데는 아무래도 시스템 개발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내가 비록 경영학과를 나왔고 철학과를 나와서 인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업종을 지원한다면 그 업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해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 동아리가 무슨 예를 들어 독서 동아리였고 뭐 레크레이션 동아리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 이쪽과 관련된 이공계 친구들과 한 가지 사고를 바라볼 때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수용하고 이걸 갖고 어떻게 시너지를 내볼까 이런 걸 고민하는 흔적들을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이나 성장 과정에서 어필해 주셔야만 합니다. 늘 고민이 많고 고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면서 내가 킹메이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게 모든 기업에서 찾는 인사쟁이입니다. 또 하나, 제가 방금 전에 인사쟁이라고 얘기했죠.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쟁이라는 말이 붙는 직무는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쟁이, 인사쟁이. 즉 무슨 얘기냐? 자기 직무, 자기 일에 대한 고집도 있어야 되고요. 추진력도 있어야 됩니다.
외풍에 많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외압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유혹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인사예요. 왜? 내가 다뤄야 되는 건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돈이나 물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가 인사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고 영업도 해봤어요. 즉 사람도 다뤄보고 제품도 다뤄봤습니다. 제품 다루는 것보다 100만 배 이상 힘든 게 사람이에요. 왜? 냉장고나 TV는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그 생각하는 존재를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포용력을 갖고 더 많이 듣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조직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헌신의 자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네이버에 CDC 취업이라는 카페를 치시면요,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네이버 카페고요. 회원가입 무료로 하셔갖고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란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부분들, 인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올려놓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여기서 즉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긴 시간 동안 같이 인사 직무에 대해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ost control of heart and mind, rock and rollin', there's no stopping. Told